안녕하세요. 타머스 FD 대표 오영주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집에서 혹시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 그러면은 그 물고기를 키우면은 이렇게 사료를 주면은 이제 며칠만 지나도 어항이 뿌얘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물을 환수를 안 시켜주면 물고기가 죽게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아쿠아포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수를 안 시켜주면은 그 배설물이 이제 암모니아라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 바뀌어서 물고기를 죽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는 그 물을 새물로 교체를 해주는데 그 오염된 물이 이제 버려지면은 그게 이제 환경 오염하는 오염수가 되는데 아쿠아포니스는 그 물을 미생물이 분해해서 농산물이 흡수할 수 있는 양분으로 바꿔주는 게 아쿠아포니스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쉽게 개념을 설명해 드리고요.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강연이 처음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많이 떨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농사를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 강연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갖고 계신 책자에 보면은 거기 있는 내용하고 오늘 발표하는 내용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이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보니까 너무 좀 허접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서 이렇게 귀한 시간에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제가 만들고 싶어서 오늘도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수정을 하고 최종 그 수정본을 오늘 들여갖고 내용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또 아쿠아포니스의 세계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아쿠아포니스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그 수경 재배예요. 수경 재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토경에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팜이 많이 공급되면서 수경 재배 시스템으로 많이 이제 진화되고 있는데 이 수경 재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화학 비료를 물에 녹인 양액으로 그 농산물을 키우는 게 수경 재배입니다. 근데 아쿠아포니스는 이 수경 재배에다가 그 양식 기술을 또 융복합 시킨 거예요. 그래서 농수산 융복합 기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양식장을 하게 되면 물고기를 키우면서 아까 말한 그런 오염된 물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제 환수를 시키게 되면 그게 환경을 오염하는 그 물이 되는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필터에서 미생물이 분해해서 식물한테 공급을 하면은 이게 식물을 키우는 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쿠아포니스의 가장 큰 매력은 그 농산물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은 물고기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물을 리사이클하기 때문에 물 사용량을 일반 토경 재배에 비해서 한 90% 정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굉장히 친환경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그 물고기 배도하고 그 채소 재배지하고 같이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 양식장에다 애들하고 뭐 병충해 감염이 돼서 뭐 항생제를 투입하거나 하면은 농산물에 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서 서로가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농약도 못 치고 여러 가지 그 어렵게 키우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에 소개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포럼의 이제 큰 주제 하나가 이제 이상기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주제를 놓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를 쉽게 전달해드리고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꾸며볼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게 운이 좋게도 찾아보니까 그 10년 전에 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 아쿠아포니스 설명을 너무 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그 스토리의 배경을 보면은 이제 지구에 이제 이상 기후가 심해져서 세상이 온통 다 얼음으로 바뀌어서 거의 다 사람들이 다 죽고 유일하게 그 설국 열차라는 열차 안에 생존자들이 탑승을 해서 그 안에서 치열하게 생존 그 경쟁을 벌이는 그런 스토리가 이 영화의 주제인데 이 영화에서 이 열차에 탑승한 사람들이 생존을 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아쿠아포닉스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그 화면에 캡처한 걸 보면은 이게 이제 기차 안에 있는 그 수족관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여기서 키우고 여기 있는 이제 배설물을 미생물에 분해해서 이런 그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영화에 또 한 것을 보면 이 물고기를 또 스시로 손님들한테 제공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아쿠아포닉스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거를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가 이제 아쿠아포닉스로 이제 귀농해서 한 게 이제 5년 차인데 그래도 제가 조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제가 이제 현대백화점 16개 전국 지점에 그 샐러드 부분에 베스트 선거로 지금 3년째 납품을 계속 하고 있어요. 365일 연중 내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메인 샐러드로 자리를 잡기까지에는 나름대로 그 안에서 치열한 경합이 있었거든요. 몇백억 정도 매출하는 커다란 이제 식물 공장 회사 샐러드 제품과 네덜란드 유리온시 몇십억 매출하는 데하고 경합을 했는데 규모로 따지면은 제가 조금만 보잘것없는 이제 농가일 수도 있지만은 소비자들은 그런 규모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자기가 먹었을 때 맛있고 좋은 거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메인 샐러드가 된 거는 소비자들이 선택을 해줘서 제가 메인 샐러드를 차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제 항상 위기감을 느끼고 제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게 얼마 전에도 이제 백화점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전국에 스마트팜이 어마어마하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대규모 스마트팜도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몇만 평짜리 스마트팜도 생겼거든요. 그런데도 전부 다 백화점에 입점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금도 대규모 스마트팜 한 7군데에서 와서 치열하게 그 입점하려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막가 품질에 조금이라도 그걸 놓치게 되면 저는 바로 백화점에서 아웃될 거라는 위기감을 항상 느끼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쿠아포닉스 채소가 뭐가 특별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 농사를 짓는 게 저도 이제 서울에서만 이제 오래 살았고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는 거는 지금 5년 차인데 농사가 생각보다 낭만적이진 않더라고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좀 기분이 좋았던 거는 제가 이제 그 바구니에다가 이제 꽂혀온 예쁜 이 유럽 샐러드 채소를 뿌리째 새송이를 꽂아갖고 로컬푸드에서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그걸 사가신 소비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파는 샐러드 채소가 이제 결구 채소다 보니까 그 안에 만약에 물러가고 썩거나 그런 게 어쩌다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포기째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전화가 와서 그 세 포기 중에 하나가 가운데가 이렇게 썩어 있었다는데 그분이 화를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다쳤고 농장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농장이 포천에 있다고 하니까 근데 왜 이렇게 채소가 맛있어요? 저한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분들이 오셔갖고 그 샐러드 채소 그 바구니에 있는 거를 이제 무농약 친환경 채소라니까 그냥 하나씩 뜯어먹기 시작했는데 그걸 아진자에서 다 뜯어 드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 맛있다고 도대체 이게 뭘로 키운 건데 이렇게 맛있냐고 농장에 한번 오시겠다고 그렇게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그 이후로도 사실 제가 그런 전화를 많이 받고 그런 격려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아쿠아포닉스의 매력인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설명하려는 거는 그러면 이제 아쿠아포닉스로 키운 채소가 왜 이렇게 특별한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보면은 그 식물이 요구하는 이제 필수 영양소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저기 공기 중에 CO2, 뭐 C3내 H2O 물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탄소, 산소, 수소 이렇게 해서 흡수하는 영양소가 1차적으로 거의 96%고 나머지는 이제 그 2차 영양소가 있고 미량 영양소가 있고 한 14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거는 그 이온화된 무기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양어장에서 나오는 이제 오염수 같은 경우는 유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물이 그 물을 그대로 받아서는 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식물이 흡수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이오 필터에서 배양한 바로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이 그 무기물을 유기물을 분해해서 식물이 먹을 수 있는 무기물로 분해를 해줘요. 그래서
그 물이 식물 재배지로 공급이 되면은 양분을 흡수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물고기한테 독성이 되는 암모니아나 아지산, 기타 이런 물질들이 이제 흡수가 되면서 물이 정화가 돼요. 그래서 그 정화된 물은 다시 물고기 수조로 가서 끊임없이 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화학비료 양액을 녹여서 키우는 채소나 아쿠아포닉스에서 키우는 채소나 식물이 흡수하는 이온화된 무기물 성분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왜 뭐가 차이가 나느냐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는 바로 미생물에 있다는 게 해외 논문이나 국내 자료에서 많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거는 해외 자료예요. 해외 자료인데, 해외 논문인데, 그 식물 성장 촉진 미생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질소 고정, 유기물 광물화, 뿌리 성장을 촉진, 병원체로부터의 보호, 철과 같은 미량 영양소를 포함한 영양소의 생체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식물 성장을 향상시킨다고 하거든요. 이게 아쿠아포닉스의 채소의 특별함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쿠아포닉스에서 키운 채소는 세포복을 조사해 보면은 그 세포복 구조가 일반 토경에서 화학비료를 쓴 거나 수경재에서 킨 거하고 좀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생물의 그런 역할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먹어보면 살짝 더 여들여들하고 부드러운 것 같지만은 아삭한 식감이 있거든요. 신선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세포 조직의 차이인데, 그거를 만들어준 거는 미생물인 것 같습니다. 그 국내 자료도 제가 찾아갖고 한번 올려봤는데요. 그 한겨레 신문에도 나왔던 이제 그 자료인데, 그 사람도 이 장에 굉장히 건강한 미생물의 생태계가 있을 때 화장실도 이제 기분 좋게 갔다 올 수가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식물은 이제 인간의 장 역할을 한 게 이제 뿌리거든요. 뿌리에 많은 미생물 생태계가 조성이 돼 있어야지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게, 식물 뿌리 근처 이제 얘가 토경에서 유기농으로 키우는데 이런 데를 이제 살펴보면은 흙 1g의 뿌리 근처 흙 위를 대략 수만 종의 미생물이 수십억 마리나 사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쿠아포닉스 채소의 특별함을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쿠아포닉스 채소의 특별함은 건강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이동원 박사님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특성부서센터에 시험 성적서를 의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토경에서 키운 그 샐러드 채소, 그리고 그 양의 수경재배에서 키운 샐러드 채소, 그리고 아쿠아포닉스에서 키운 채소를 의뢰를 했더니 질소 함량이 아쿠아포닉스에서 키운 그 채소에는 거의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이하만이 검출이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권위가 있는 기관, 이제 WHO는 이제 굉장히 권위가 있는 그런 데인데, 그런 권위가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농산물에서 섭취한 질소 성분이 인체 내에서 발암물질로 변환될 수 있다는 그런 연구와 보고서가 많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이제, 그래서 뭐 질소가 들어간 채소 먹으면 안 돼가 아니라 먹어도 괜찮은데, 이거를 이제 과다 섭취했을 때 약간의 문제가 생길 확률이 조금 있다는 것 뿐인데, 아쿠아포닉스는 상대적으로 이 질소 성분이, 발암 성분이 더 적어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 좀 더 건강과 관련돼서 믿고 권해줄 수 있는 건강한 채소를, 어떻게 보면 그것도 미생물이 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력이 있는 거고요. 이제 아쿠아포닉스의 장점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아쿠아포닉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 이상의 물 절약이 되고, 농약이나 행상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환경 친환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들한테 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좀 더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육체 산업으로 이제 확장성이 가능해요. 뭐 체험이나 치유나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도 그렇고, 가공 판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유럽 같은 경우는 도시 건물 옥상에다가 아쿠아포닉스 농장 1200평을 만든 농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심에서 물고기를 키우면서 샐러드 채소를 해서
도심의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이나 식당에다가 신선한 어류나 아니면 샐러드 채소를 공급해서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 모델로, 그 농업 모델로서의 확장성도 많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상기후 분야에 환경 오염이 심해지다 보니까 그 수산 양식의 이제 가장 잔해 요인이 그 환경 오염과 이제 여러 가지 양식 시설에 따른 이제 세균과 질병에 의한 이제 대량 폐사 문제점, 그리고 양식에 대한 소비자 불신, 뭐 기생제, 기생충이나 항생제 등 안정성 문제 등으로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 중에 하나가 또 아쿠아포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아쿠아포니스의 장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국내 지금 수산 양식은 이제 지수식, 유소식, 뭐 순환 여가 시스템, 그런 바이오플락 테크놀로지 약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은 이거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걸로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들어가는 시설비는 많은데 수익이 적다면은 이게 유지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농산물과 수산물 양쪽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쿠아포니스가 만약에 발전될 수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위생적인 그런 농업 시스템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잠깐 제가 강연을 처음 하다 보니까 시간을 제가 잘못하면은 놓칠 것 같아서 가끔가다 시간을 제가 시계를 보면서 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매력이 있지만은 이제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제 불확실성이요. 이제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창업하기도 어렵지만은 이제 사업을 확대할 때도 워낙 이제 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형 이제 대규모 이제 식물 공장이나 유료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또 이제 경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점점 이런 데가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뭐 쿠팡이나 이런 온라인 쪽을 보면은 점점 이제 가격 경쟁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처음에 좋은 가격이 형성되는데 너도 나도 농가들이 이쪽으로 진입을 하고 스마트폰이 세워지다 보니까 점점 판매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초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 비용을 감가상각 대부분 이제 그 비용은 돈이 많으신 분들은 100% 자기 돈으로 하겠지만은 많은 분들은 정책 자금을 융자 받아서 하는데, 그렇다는 것은 일정 거치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자와 원금을 갚아내야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충분한 매출과 수익이 뒷받침이 돼줘야지 그런 투자비를 회수하고도 그런 매출과 수익성이 뒷받침이 되고 이게 지속 가능한 건데, 이게 가격이 시장이 무너져서 점점 무너지다 보면은 그런 수익 창출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점점 악순환을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결을 해야 되고, 또 뭐 유튜브나 이런데 이제 기농하시려는 분들은 많이 이제 유튜브를 제일 많이 찾아보신데 그런데 보면 굉장히 미화된 그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부분만 과대 포장돼서 예를 들어갖고 뭐 한동당 얼마의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근데 그게 100%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뭐 포기당, 키로당 얼마 계산법을 넣어서 이거를 1년에 몇 작기로 생산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는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론적인 부분이지,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 무농약으로 하면은 병충해가 통제가 안 돼서 한번 갈아엎어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변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광고와 현실의 그런 차이, 그리고 이제 시스템 오류, 농사만 짓게 돼 있는데 양식장까지 운영을 해야 되고, 양식장의 기로는 물고기 병충해 관리까지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물고기하고 미생물하고 식물이 원하는 환경이 틀린데 그 셋을 같이 공생하면서 밸런스를 이루면서 이거를 유지해 나가야지 이 농법이 지속 가능한 건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해결 과제가 있고, 이제 식품 안정성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잘못 무너졌을 때는 식중독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수면 민물 어종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메기도 있고 뭐 장어도 있고 송어도 있고 뭐 필라피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비단잉어도 있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특별한 수익을 올리기 쉬운 어종이 사실은 한국에는 없어요. 예를 들어 동남아 분들 같은 경우는 til라피아를 굉장히 주식으로 많이 먹는데, 한국 분들은 til라피아에 대한 오래전에 부정적인 그 기획 기사가 떠갖고 더러운 데서 이제 더러운 물에서 회수해서 키운다, 더러운 물고기다 이런 이미지가 강해져갖고
필라텔 시장이 형성이 안 되고, 매기 같은 경우는 수요가 적다 보니까, 예를 들어 매기 매운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오래 그런 취향을 갖고 있는 그 소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종에서 그 양식에서 그 경제성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걸 찾기도 쉽고 힘들고, 자동화하기도 힘들고, 그 표준화도 힘들고, 그리고 또 가장 큰 그 규제 그 벽인데, 그 내수면 어업으로 허가를 받아야지 어류를 유통을 하고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 조건이 그 양식의 수면적이 100제곱미터여야 돼요. 그럼 이제 수족관이 지름이 3m짜리가 14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 아쿠아프레스 농가들은 수족관 3m짜리 지름의 수족관이 보통 4개에서 6개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충족 못해서 공식적으로 이 어류를 유통을 못하는 지금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을 해달라고 여러 번 이제 민원을 넣었지만은 이제 해결이 되겠죠, 언젠가는. 그리고 이제 그 이상 기후가 많이 그 심해져 갖고, 예를 들어 그 기존에 지금 한국에 대부분 퍼져 있는 아쿠아폰스 시스템은 이 다맥식이라고 해서 그 100톤, 200톤의 물을 재배지에 가둬놓고 그 위에 이제 스티로폼 플로팅을 띄워서 거기다 정식을 해서 그 채소를 키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나 겨울에 채소를 제대로 키우려면은 하우스 전체 온도를 마음대로 하기에는 전기값이나 이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근권부 온도만 잡아주기 위해서라도 물 온도를 여름에는 식혀주고 겨울에는 데펴주고 하는데, 이런 데에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결 과제하고, 제가 뒤에서 말하겠지만 5년간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여기에 있는 대부분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시설에 대한 노하우나 그 재배 방법의 노하우나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포천은 저희 농장이에요. 이따 이제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그 귀농을 이제 그 준비하게 된 과정을 이제 그 설명을 드릴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무엇했던 사람이냐면은 그 기호 전공 후에 이제 현대장치연구소에서 3년 근무하고, 그 이후로는 제 창업만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제 엔지니어 출신인데 여러 가지로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을 했어요. 심지어는 뭐 여성 의류 매장만 10몇 개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IMF 전에 어린 나이에 이제 현찰로 3천만 원씩 벌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막 돈맛을 알아갖고 원래 미국으로 유학 가려다가 이제 이런 사업만 했고, 처음으로 사업에 실패한 게 이제 IMF가 딱 터져갖고,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 그러면은 여기서 간략하게 그 내용을 좀 넘어가서, 일단 제가 이제 아쿠아포니스를 하게 된 이유는 6차 산업에 이제 적합한 아이템으로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귀농하기 전에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 스마트팜 시설비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실리콘 혁신밸리 작년에 이제 포럼 발표자가 한 걸 보니까 토지를 매입하고 1000평 정도 스마트팜 시설을 하는데 한 7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7억에서 나오는 매출과 수익이, 제가 리서치를 해서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전에 제가 있던 업종에 비해서는 좀 작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좀 더 부가가치 높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그 융복합 사업이라고 제가 그 알게 돼서 6차 산업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또 실수한 게, 중요한 건 뒤에 있는데 앞에서 시간 많이 보냈네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첫해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그 진행한 시범 사업.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는 딸기 농가에서 잠깐 교육을 받았지만은, 실제적으로 서울에서 제가 화분에서 화분 한번 키워본 적이 없고 농업에 대한 기술이 전무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바로 아쿠아포니스를 하게 된 거는 그래도 경기도 농업기술원,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그리고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가분들이, 박사님들을 비롯해서 이론 교육을 시켜주시고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시설을 구축하고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올리는 농사를 해야 되는데, 이 현장 생산 현장에서는 발생하는 변수가 연구소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수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금 시간 관계상 그 제가 그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5년 동안 끊임없이 그 아쿠아포니스 시스템을 해외를 벤치마킹하고 끊임없이 그 리모델링하고 개선하고 한 작업을 한 게,
아까 말한 대로 아쿠아포닉스에는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인데 해결해야지 되는 과제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제가 그 시설과 기술과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나가기 위해서 5년 동안 끊임없이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327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아쿠아포닉스의 한계를 제가 극복하기 위해서 해외를 많이 사례를 제가 그 리서치를 했고 그런 기술들을 제 농장에 계속 적용을 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있다가 이제 그 농장 처음에 2020년도에 20년도에 327평을 했고 2021년도에 1,500평을 했고 2022년도에 650평 그 스마트팜 아쿠아포니스 그 스마트팜을 만들었고 그 세 개는 다 다른 모델을 직접 시공을 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에서야 아쿠아포니스에 대한 기본적인 노하우가 축적이 됐고 아쿠아포니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그 가능성에 대한 기본 기술을 축적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갖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래갖고 아무튼 제가 5년 동안 시행착오 하면서 그래도 3년 동안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백화점 납품을 해왔고 다른 거래처도 납품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현장에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지금 한국의 그 정부 지원 사업들이 이제 농촌이 이제 고령화되고 있고 이제 그 소멸 지역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식량 안보, 식량 무기화 이런 주제나 이상 기후 때문에 점점 농업에 대한 중요성이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집중적인 정책은 대부분 이제 청년 창업농들한테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분들이 사실은 지원을 받아도 성공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패한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농업의 미래에 가능성이 충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과도기에서 스마트팜 공급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내수 시장은 적은데 생산량은 너무 많아지다 보면 이제 가격이 무너지고 이제 시설비도 뽑지 못하고 수익 내기 힘든 그런 곳으로 잘못하면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이 이제 강국인 게 IT 기술, 뭐 로봇 기술, 뭐 자동화 기술, 뭐 인공지능 여러 가지로 반도체도 그렇고 한국의 강점들을 그 융복합시켜서 가장 경쟁력 있게 키울 수 있는 산업 분야 중에 하나가 스마트팜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 국가 먹거리 쪽으로 바라봤을 때는 충분히 그 중요성을 갖고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 젊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저도 지금 기농 오지사인데 도시에서만 오래 살다 보니까 아직도 적응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저번에 작년 뉴스 KBS 뉴스를 보니까 60년대생들이 이제 860만 명이 은퇴를 해서 그분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100세 시대, 150 시대까지 가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잠재적 그 기농자 수요층이거든요. 근데 사실 청년 창업분들이 지원을 받아도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그리고 농업이 힘든데 지금 60년대생들이 퇴직하고 나이가 있으신 분이 귀농을 준비해서 제대로 정착하고 성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어려운 과정을 5년 동안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15,000평 농장을 토목공사를 하고 스마트팜을 짓고 신척을 겪으면서 생산을 하고 판로를 만들고 이런 과정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다음 단계로 뭔가 가야 되는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스마트팜을 한 1,000평 정도 확장을 하냐. 그렇게 되려면 이제 또 땅 사고, 스마트팜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스마트팜 시설 사업을 의뢰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가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단지화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도 프랜차이즈를 도입을 하는데, 단지하의 부작용은 대부분 이제 그 기획부동산이나 영농협동조합 이런 쪽으로 사회 문제가 됐던 게 귀농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치고 빠지신 분들이 이제 나쁜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가정을 했는데 제가 확보한 기술로 예를 들어 그 단지화된 곳에 그 정부의 이제 공유지를
예를 들어 정부가 이제 장비 임대해주고 제가 예를 들어 대형 양식장을 만들어서 제가 확보한 기술로 그 기농자들한테 시설을 해주면 그분들은 양어장이 없이도 그 아쿠아포니스 채소를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든 판로에다가 전량을 매입해서 판매를 해주는 구조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60년대생들이 기농을 하면은 10년만 지나면 70대 전후가 될 텐데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만약에 기농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하신다고 그러고 보면은, 그리고 이제 안정된 수익을 올리고, 그리고 옛날처럼 어려운 그 농업이 아니라 그 스마트팜을 운영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요즘같이 취업도 힘들고 자영업도 힘든 시대에는 분명히 부모님 뒤를 따라서 귀농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하려는 오늘의 강의는 전체 중요한 내용을 거의 얘기를 못했는데 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너무 죄송하고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래서 아쿠아폴리스가 그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친환경적인 농업인데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뭔가 발전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 부분을 공유를 하고 이런 공간을 좀 만들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제 이런 자리에 참석하게 됐고요. 아무튼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은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예,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가 이제 종합 토론에서 이제 궁금하신 거를 제가 이제 질문 받는 형식으로 나머지 시간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